학생, 지금 내 다리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도민우 회장은 휠체어 위에서 놀란 눈으로 여고생을 바라봤습니다. 대답 대신 여고생의 손끝이 그의 굳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그리고 단 10초 후, 40대 이후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 여고생은 어떻게 그를 일으켜 세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 지역 교육청에서 매년 열리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교육청 건물 앞 주차장에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트렁크에서 접이식 휠체어를 꺼내 펼쳤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도민우 회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한때 이 지역 최대 건설사를 일군 인물로 지금도 여전히 기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12년 전부터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은 민우 회장의 얼굴에는 특유의 차분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오래된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회장은 12년째 생일을 축하받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도 선물도 축하 인사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매년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귀빈으로 참석해 조용히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을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현수막과 꽃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20회 장학금 수여식이라는 글씨가 붉은 천에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벌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우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소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란 그녀에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세상이 자신을 처음으로 알아봐 준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환한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도 밝게 빛났습니다. 17살 아리는 교복을 입고 손에는 보호시설 선생님이 써준 축하 카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큰 행사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대리석 바닥, 정장을 입은 어른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설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린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보호시설에서 임의로 정해준 생일이었지만 아린은 이날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12해 전 어느 날 밤 말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채 발견된 어린 아이에게 세상이 준 유일한 기준점이 바로 이 날짜였으니까요. 아리는 복도를 걸으며 가슴속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은빛이던 펜던트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고 체인은 어디선가 끊어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손에 꼭 쥐고 있던 이 펜던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준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아린의 시선이 멀리서 다가오는 휠체어와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켜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민우 회장은 앞만 보며 행사장으로 향했고 아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안내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수여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강당 무대 위에는 교육감과 지역 유지들이 앉아 있었고 맨 오른쪽 자리에는 민우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100여 명의 학생과 가족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린도 앞쪽 세 번째 줄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아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교육감이 장학 증서를 건네자 아린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 회장은 무대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녀의 밝은 미소와 순수한 눈빛이 어쩐지 낯익은 것 같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것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건물 안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고 민우 회장도 경호원들과 함께 출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구조상 장애인 출구는 따로 있었지만 경호팀은 최단 경로를 택해 계단 쪽 복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계단 입구 옆에는 경사로가 있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휠체어를 잡고 천천히 경사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우 회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팔걸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계단 끝 간격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휠체어 앞바퀴가 경사로 시작점을 약간 벗어나 공중에 떴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며 휠체어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이 황급히 뒤로 잡아당겼지만 이미 무게 중심은 앞쪽으로 쏠린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경호원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 회장은 눈을 번쩍 떴고 순간 앞으로 쏠리는 몸을 느꼈습니다.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장학 증서를 꼭 껴안고 걷던 아린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아린은 장학 증서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얇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을 힘차게 울렸습니다. 10m, 5m, 3m. 민우 회장의 몸이 점점 더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린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화면은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휠체어에 닿기 직전에 멈춰 섰습니다. 과연 아린은 민우 회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가져올 운명의 반전은 무엇일까요? 아린의 손이 휠체어를 향해 뻗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정확히 12년 전 같은 날로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의 시작점이 바로 그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11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도민우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경쟁사들은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생일이자
사랑하는 딸 유아의 5번째 생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원래는 가족 셋이서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아내가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다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더니 새벽에 10까지 오른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러는 바람에 아내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푹 쉬고 있어요. 유아랑 나랑 둘이서 다녀올게요. 저녁에는 집에서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유아야, 엄마가 미안해. 오늘은 아빠랑 재미있게 놀다 와. 침대에 누운 아내가 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에서 분홍색 외투를 입은 유아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함께 못 가는 것은 아쉬웠지만 아빠랑 단둘이 가는 것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말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얼마나 신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평소 바쁜 일정 때문에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모든 일정을 비우고 오직 딸만을 위한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유아는 조금 말이 늦는 아이였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서툴렀지만 민우와 아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니까요. 대신 유아는 손짓과 표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부모는 그런 딸의 방식을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럼 우리 공주님, 준비됐지? 민우는 딸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유아를 태우고 안전벨트를 꼼꼼히 확인한 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의 다리로 걷고 달리고 딸을 안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유아는 뒷좌석에서 작은 손으로 리듬을 타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민우는 백미러로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불과 15분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놀이공원으로 가는 길은 한적한 국도였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안전 속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딸이 타고 있으니까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교차로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맹렬한 속도로 대형 SUV 한 대가 돌진해 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그 차량은 마치 처음부터 목표물을 정해놓은 것처럼 정확히 민우의 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민우가 소리치며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SUV가 민우 차량의 측면을 정확히 들이받았습니다. 차체가 크게 휘어지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는 한 바퀴 반 이상 회전하며 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유아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돌려 팔을 뻗었습니다.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본능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가드레일에 부딪힌 차가 다시 튕겨나가며 민우의 하체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좌석이 뒤틀리며 그의 골반과 척추 아랫부분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으악!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의식을 잃기 직전 뒷좌석의 유아를 보았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민우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 아래는 감각이 무뎠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비서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유아는 어디 있어? 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민우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게 회장님, 따님이.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경찰관 한 명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우 씨, 정신이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민우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는 풀린 상태였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따님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아가 없다니 그게 무슨... 주변을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CCTV도 그 구간에는 없었고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사라졌다니. 분명 사고 직전까지 뒷좌석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요?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한다고요. 민우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하체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골반뼈가 여러 곳 골절되었고 척추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체의 감각과 운동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마비는 아닙니다. 다만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의사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유아를 잃어버렸구나. 그날 이후 민우는 달라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생일은 더 이상 축하할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그가 모든 것을 잃은 날이었으니까요. 경찰의 수색은 몇 주간 계속되었지만 유아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아동으로 등록되었고 전국에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민우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벌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12년 동안 그가 찾아 헤매던 딸이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사고를 일으킨 SUV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나중에 차량은 발견되었지만 도난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것, 충돌 각도, 그리고 즉시 도주한 것까지 모든 정황이 계획된 공격을 암시했습니다.
민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여러 경쟁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범인을 찾는다 해도 이미 사라진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대신 매년 생일마다 장학금을 기부하며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이들을 대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운명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앞에서 휠체어가 기울어지고 한 소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바로 이 순간의 말이죠. 과연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12년 만에 찾아온 기적일까요? 하지만 도민우 회장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만난 그 소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는 10초의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야 합니다. 12년 전 그날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각으로 말이죠. 민우의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춘 순간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골목길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건물 사이 좁은 골목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어린아이가 혼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분홍색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옷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작은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입을 벌렸지만 그 입에서는 어떤 말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없는 신음소리만이 간신히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의무경찰이었습니다. 22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그는 근처 파출소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순찰을 돌다가 골목 안쪽에서 들리는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애가 왜 저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얘야, 괜찮니?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의경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어떤 말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건가? 의경은 당황했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물어도, 집 주소를 물어도, 부모님 이름을 물어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에 쥔 무언가를 더욱 꽉 쥐며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의경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 펜던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체인은 중간에서 끊어져 있었고 펜던트에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마모되어 정확히 읽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아이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경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로 혼자 버려져 있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경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파출소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1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정식 경찰관이 아이를 인수했습니다. 의경은 아이를 경찰에게 넘기며 발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사고나 실종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조금 전에 국도 쪽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자세한 건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아이를 데리고 파출소로 돌아갔습니다. 의경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 아이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파출소에서 아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말을 전혀 하지 못했고 글자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해도 아이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실종 신고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국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연결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성인 남성 한 명만 발견되었고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옷에서 어떤 이름표나 표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펜던트의 이니셜도 너무 마모되어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도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아동은 국가가 보호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이름을 아린이라고 지어줄까요? 사회복지사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저 순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 아이는 아린이 되었습니다. 생일도 임의로 정해졌습니다. 발견된 날인 11월 22일을 생일로 등록했습니다. 성은 보호시설의 관례에 따라 김씨로 등록되었습니다. 김아린. 그것이 그 아이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보호시설로 간 아린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린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아린과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린은 적응해 갔습니다. 손짓과 몸짓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밝은 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아린은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었고 15살이 되었고 이제는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보호시설의 선생님들은 아린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아린은 필담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특수교육 선생님과 함께 정식으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린은 기초적인 수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린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글은 쓸 수 있었으니까요.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착한 성품과 성실함 덕분에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목에는 여전히 그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체인은 선생님이 새 끈으로 이어주었지만 펜던트 자체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린은 그것을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과거였으니까요. 밤마다 아린은 펜던트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뭘까?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실까? 나를 찾고 있을까?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부모의 얼굴도 살던 집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이전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한편 아린을 처음 발견했던 그 의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 덕분에 이를 인정받으며 꾸준히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12년 전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해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수화라도 할 수 있었다면 아이와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무력감과 미안함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모를 찾았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육청 건물 계단 앞에서 휠체어가 기울어지고 한 소녀가 달려오는 이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드디어 한 곳에서 만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소녀 아린, 딸을 잃고 12년간 죄책감에 시달린 회장 민우, 그리고 그 아이를 처음 발견했지만 도와주지 못했다고 자책해온 의경. 과연 이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12년의 공백은 어떻게 메워질까요? 그 놀라운 순간이 바로 지금 펼쳐집니다. 아린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린은 있는 힘껏 휠체어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17살 소녀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나온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동시에 경호원들도 정신을 차리고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으악! 세 사람의 합동작전으로 휠체어는 가까스로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앞바퀴가 다시 바닥에 닿으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우 회장은 팔걸이를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계단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석 경호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회장이 다칠 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민우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상태를 살피듯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석 경호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린의 손짓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저 소녀가 다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경호원이 통역했습니다. 그는 원래 경호원으로 채용되었지만 일처리가 워낙 꼼꼼하고 민우의 신뢰가 두터워 이제는 비서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간 경호원을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수화를 할 줄 안다는 건 몰랐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경호 교육 과정에서 배웠나 보구나. 요즘 경호원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기본 수화 정도는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아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린은 민우의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는 약간 경계했지만 소녀의 눈빛에서 순수한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습니다. 아린의 손이 민우의 무릎 위에 살며시 얹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가볍게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듯이 말이죠. 민우는 감각이 무뎠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 특정 지점을 좀 더 강하게 누르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민우는 놀라서 아린을 쳐다봤습니다. 12년 동안 거의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경호원이 그 손짓을 주의 깊게 보더니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왜 못 걸으세요? 10초면 되는데. 회장님,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10초? 10초라니? 그 단어는 민우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12년 전, 아주 오래전 그가 어린 딸 유아와 함께 만든 비밀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유아가 3살 때 일이었습니다. 말이 늦는 유아에게 민우가 성장통을 달래주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이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10초 동안 다리를 눌러주는 것. 그것은 둘만의 비언어적 소통 방식이자 부녀만의 특별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난 이 순간, 이 낯선 소녀가 그 신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기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아린이 그의 다리에 정확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정확히 10초 동안 말이죠. 그 순간 민우의 다리를 타고 익숙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12년 만에 느껴보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촉각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다리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고통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아리는 10초가 지나자 손을 떼고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은지 묻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이게 설마. 민우는 조심스럽게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다리가 반응했습니다. 떨리지만 분명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호원이 급히 말렸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의 무게가 12년 만에 다리로 전달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는 3초 정도 서 있었습니다. 겨우 3초였지만 그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이 빠져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걸을 수 있어.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 아린이 민우를 부축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옷깃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은빛 펜던트. 그리고 중간에서 끊어진 체인을 세 끈으로 이어놓은 흔적.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펜던트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아의 첫 돌 선물로 민우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에 YH라는 이니셜을 새겨 넣었습니다. 유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유아야, 이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항상 가지고 다녀. 돌 사진을 찍을 때 유아의 목에 그 펜던트를 걸어주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유아는 그 펜던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목욕할 때 빼고는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유아는 그 펜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에 타기 전 펜던트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녀의 목에 그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믿고 싶었습니다. 저기,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수석 경호원도 펜던트를 보았습니다. 경호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도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녀를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성이 그를 막았습니다. 혹시 다른 펜던트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초 압박 신호는요? 그것도 우연일까요? 말이 늦는 아이에게 가르쳤던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이 소녀도 알고 있다는 것이?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소녀의 신원을 확인해. 지금 당장. 예, 회장님. 경호원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민우에게 다시 한번 괜찮은지 묻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학생이 아니었다면. 민우의 목소리가 감정에 겨워 떨렸습니다. 아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민우는 아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12년 전 놓쳤던 그 손을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꽉 잡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린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옆을 지켰습니다. 1층 로비의 대기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린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수석 경호원이 교육청 관계자와 빠르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학생 명단과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분 후 경호원이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호원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아린의 기본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김아린, 생년월일 2009년 11월 22일, 추정, 출생지 불명, 보호자 없음 보호시설 출신, 특이사항 언어장애, 도민우 회장이 눈이 생년월일에서 멈췄습니다. 2009년 11월 22일, 그것은 유아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우 자신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부녀가 같은 날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특이사항을 보는 순간 민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아는 원래부터 말이 늦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충격으로 완전히 말을 못하게 되었다면? 기억을 잃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집도 아빠도 기억하지 못했다면? 보호시설 기록도 확인하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는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린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아야, 정말 내가 맞니? 12년을 기다렸습니다. 12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과연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들은 정말 부녀지간일까요? 12년을 기다려온 그 답이 드디어 밝혀지는 걸까요? 경호원이 확보한 보호시설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12년 전의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날은 2013년 11월 22일 오전 11시 30분경이었습니다. 국도 근처 골목길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못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은빛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는데 체인이 끊어져 있었고 새겨진 글씨는 너무 마모되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의무경찰이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신원 조회를 했지만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발견 일시와 장소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그날은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국도 인근. 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은빛 펜던트. 유아가 차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민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석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하세요. 최대한 빠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우는 아린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말로 하지 못했기에 경호원이 수화로 통역했습니다. 의료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강 확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린은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회장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회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사는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우도 함께 갔습니다. 그는 아린에게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딸을 이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열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우도 자신의 혈액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달려와 긴급 검사를 의뢰했고 의사는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통은 3-5일 걸리지만 긴급이시니 내일 오전까지는 나올 겁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민우는 아린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호원이 수화로 통역하자 아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의 개인 룸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민우, 아린, 그리고 수석 경호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민우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린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 모든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아린이 음식을 먹는 방식, 물을 마시는 방법, 냅킨을 사용하는 습관, 모든 것이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호원이 수화로 통역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말을 못하게 되었나요? 아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경호원이 해석했습니다. 기억이 없답니다. 보호시설에 온 이후로는 계속 이 상태였다고 합니다. 혹시 6살 이전의 기억은 있나요?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슬퍼졌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고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어린아이의 기억과 말을 모두 앗아갔을까요? 펜던트는 어떻게 가지고 있게 된 건가요? 아리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설명했습니다. 발견될 때부터 손에 쥐고 있었답니다. 선생님들이 이것이 유일한 단서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아의 돌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작은 아기가 목에 은빛 펜던트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펜던트, 지금 아린이 차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아린은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에 걸린 펜던트와 자신이 지금 차고 있는 펜던트가 똑같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원이 수화로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12년 전 생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내 실수로, 아니, 누군가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사고가 났고 나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딸이 사라졌고 그 후로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자신의 펜던트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의 생일이 11월 22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내 생일이기도 하고 내 딸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날도 사고가 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초 압박 신호. 그것은 나와 내 딸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유아는 말이 늦는 아이였고 우리는 말 대신 손짓과 신호로 소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쳐 준 적 없는 우리 부녀만의 특별한 신호였습니다. 아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경호원이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우는 휠체어를 아린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생이 내 딸, 유아라는 것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이 사람의 눈빛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이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아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의미였는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는지, 혹은 단순히 감정에 압도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아린을 끌어안았습니다. 12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지키지 못해서, 아빠가 너를 잃어버려서. 아린도 민우의 등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포옹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만났으니 괜찮다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우가 조심스럽게 아린을 놓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수석 경호원을 바라봤습니다. 경호원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회장의 슬픔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슬픔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자신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12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말이죠. 회장님,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경호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이 아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린도 놀란 표정으로 경호원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시 의무경찰이었습니다. 순찰 중 골목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였고 손에는 끊어진 펜던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인계했지만 결국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계속 미안했습니다. 경호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배웠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이번에는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운명처럼 저는 회장님의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딸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발견한 그 아이와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경호원을 바라봤습니다. 경호원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고마워요. 민우의 목소리가 경호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경호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발견해줬어요. 당신이 경찰에 인계해줬어요. 당신이 수화를 배워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소통할 수 있었어요. 민우는 경호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운명이었어요. 당신도 아린도 나도. 우리는 12년을 돌아서 다시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경호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12년간의 죄책감이 마침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녀관계 99.999%. 민우는 결과지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리는 유아였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그의 딸이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2년간 함께 슬픔을 견뎌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민우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떨렸습니다. 우리 유아를 찾았어. 전화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정말이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99%. 우리 딸이 맞아. 유아가 살아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내가 지금 갈게. 바로 갈게. 서울병원이야. 천천히 와. 유아가 여기 있어. 우리 딸이 여기 있어. 민우는 전화를 끊고 유아를 바라봤습니다. 유아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민우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30분 후 병원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유아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2년 전 5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17살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미소는 분명히 유아였습니다. 유아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유아에게 달려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날 아파서 함께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유아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그녀도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2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린의 신원이 도유아로 회복되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고 아버지 도민우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우에게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재활을 포기했고 걷기를 포기했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이 그를 휠체어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딸과 함께 걸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재활센터에서 민우는 다시 한번 재활기구를 잡았습니다. 유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응원하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아린이 해준 10초 압박 이후로 민우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겨우 3초 서 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오래, 더 확실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우는 기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는 10초가 아니었습니다. 20초, 30초. 민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 없는 박수였지만 민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이었습니다. 경호원도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빠 할 수 있어요. 유아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민우는 그 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할 수 있어. 우리 유아를 위해서라면. 민우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2년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아의 기억이 돌아올지 말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몇 달 후 민우는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는 여전히 필요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밝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갔고 친구들과 수화로 소통했습니다.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와 유아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우는 휠체어를 타고 유아는 옆에서 걸으며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아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2년 전 놓쳤던 그 손을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해, 유아야.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유아는 말 대신 아버지의 손을 10초 동안 꾹 눌러주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신호. 1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부녀의 끈.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